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생산활동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생산활동 통제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방식 중에서 계획 생산 방식하고 수요 맞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생산활동 통제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 결국 이제 생산 계획대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만약에 수요 맞춤 전략을 짰다 그러면 수요 맞춤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영상들이 여러분들 업무나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목차를 보면서 다시 하나씩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차는 하나입니다. 하나. 생산활동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들. 그리고 이제 기법들을 이해하실 때는 여기 있는 기법들이 모든 생산활동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 대량 생산에 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있고, 다품종 생산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법도 있고, 또 다품종 생산 중에서 뭐 프로젝트 생산에 쓰이는 기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법들 중에 일부를 정리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생산 통제 활동이 좀 복잡한 쪽이 대량 생산보다는 주문 생산 쪽이기 때문에 주문 생산 쪽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량 생산도 유연성을 좀 확보해서 종류를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장 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법들이 이제 기존에 주문 생산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계속 주문 생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주문 생산에 썼던 기법들이 약간 활용이 돼서, 그리고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대량 생산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문 생산도 주문 처리를 얼마큼 빨리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주문 생산은 종류를 많이 가져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좀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주문을 받았으면 일주일 걸렸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3일 만에 끝낸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되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량 생산에 사용했던 기법들을 좀 변형해서 또 현장에 반영하고 해야겠죠.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되어 있고요. 다시 기법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기법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스케줄링입니다. 스케줄링. 그 스케줄링은 일정 수립인데요. 이게 일정 수립이, 스케줄링이 생산하는 환경에 따라서 생산이 대량 생산이냐, 다품종 생산이냐, 또 다품종 생산 중에서 프로젝트 생산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약간 틀려요.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대량 생산 쪽에서 스케줄 그러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 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대량 생산에서는.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쪽에서 일정은 처리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지난주랑 비슷해서 지난주에 5일 동안에 2,500개를 만들었으면 이번 주에도 2,500개 만들면 된다. 그럼 뭐 그냥 준비해서 지난주랑 비슷하게 준비해서 500개씩 하루에 간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 수량이 그 라인의 처리 능력, 그 캐파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작업은 이제 주문을 받아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주문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작업을 안 하고, 수요일 날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여기까지 해서 금요일 날까지 다 마치도록, 검사까지 다 마치도록 해서 다음 주에 보내도록 하자 해서,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주문하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테일하게 품목별로 해서 각 작업별로 이제 이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주문 생산은. 그러니까 일정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 어차피 만드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을 묻는 건 이제 수량을 묻는 거고,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받아서 생산기에 돌아서 작업장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각 작업별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짜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이 작업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먼저, 오전에는 이 작업을 먼저 한다. 그리고 몇 시까지 끝낸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주문 생산 중에서 프로젝트의 경우는 또 달라요. 프로젝트는 이제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집을 크게 하나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장비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일정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일정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언제 그 작업을 시작해서 끝나고 이것도 의미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보통 이게 몇 개월짜리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얘기할 때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지난번에 8개월 정도로 짰는데 이번에는 몇 개월을 짰느냐, 얼마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이 동시에 진행할 작업들을 만들어서 그 몇 개월 만에 끝나도록 했느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6개월 만에 끝나는 걸 한번 짜봤다. 그래서 팀은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지금 이제 업무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다다음 달에는 뭐 이 업무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일정 정하는 건 배우셨어요. 여기 영상 보시기 전에 순서대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영상이 미리 앞에 있습니다. 자재계획을 짤 때 애당초에 프로젝트는 일정이 나오면 일정에 맞춰서 자재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우셨습니다. 간트 차트 이런 거 하거나, 네트워크 방법 중에서 허트 CPM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에서 일정 수립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 제조 시간 관리인데, 이제 리드타임 매니지먼트죠. 리드타임 매니지먼트는 아무래도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하는 쪽이 주문 생산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은 애당초에 빨리 만들어요. 빨리 만들 수 있게 세팅을 딱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계들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보면 만들고 보내고 해서 막 쉼없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장비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만 개가 넘습니다. 부품 자체가. 지금 만 개가 넘는 수만 개가 들어가는 부품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장비들이 하나 나올 때 60초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초 만에 끊을 수도 있고, 55초 만에 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애당초에 그 품목을 만들도록 딱 집중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간결하게 돼 있어요. 만들고 보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 쪽에서는 제조 시간 관리라는 게 이미 라인을 설계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주문 생산은 이제 그렇지 않죠. 주문 생산은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데, 그 주문받아서 만들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뭐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3단계 거쳐서 한 5일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면 5일 중에서 실제 정말 처리를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고, 이런 처리가 일어나는 거는 5일 중에서 아마 하루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일들은 뭐 대기하거나, 작업 끝나고 또 대기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대기 시간 같은 것만 줄여도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예전에는 일주일 걸리는데 이틀만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겠냐, 우리를 많이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 서비스 센터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약제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약제를 해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서비스 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부품이 고장나거나 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고객들은 그 시간에 딱 오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담당자에 딱 매칭이 돼서. 그러면 지금 고객들이 편리하게 되면 그만큼 센터를 많이 찾아주니까 센터에서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게 주문 처리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조 시간 관리는 아무래도 주문 생산 쪽에서 하고요. 주문 생산 중에서 프로젝트는 제조 시간 관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일정이 미리 나와서, 그래서 A 작업은 예를 들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뭐 지금 며칠부터 며칠 사이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준비만 다 해서 그만큼의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 시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자원을 좀 더 투입하는 정도지, 그 시간 자체가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잡시합이나 그 다음에 배치 생산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대기 시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작업 후 대기 시간이 있거나, 이동 시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은 처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아니까, 그 작업에 대해서 일정을 아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세 번째 주 화요일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하고 나온다.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전에 다 준비해놓고 재료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때 시작하게 되면 바로 와서 이제 그 업무만 딱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시간 관리는 아무래도 주문 생산 중에서 잡시합이나 배치 쪽에서 좀 중요하다. 생산 관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목 공정 관리. 병목 공정 관리는 대량 생산 쪽에서 많이 하죠. 버틀렉. 버틀렉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늦게 하는 단계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20단계가 있는데, 20번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그 세 번째에 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때는 가장 늦은 작업장에 맞춰서 앞뒤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늦은 작업장이 버틀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더 많이 빨리 만들 수 있어도 그 작업장에서 하나 만들 때 60초 걸린다. 그러면 다 60초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장은 52초 만에 만드는 것도 있고 55초에 만드는 작업장도 있지만 60초 걸리는 작업장이 하나 딱 있어서 그게 제일 늦다. 그러면 그 작업장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틀렉 관리를 왜 하느냐 그러면 오늘은 60초마다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공정의 버틀렉이 60초예요. 그러면 공정에서 만드는 캐파랑 똑같이 작업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버틀렉 관리를 잘 안 돼서 버틀렉에서 좀 시간을 더 끌게 되면 그러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실 거는 뭐냐면 인풋 아웃풋 컨트롤인데 인풋 아웃풋 컨트롤은 이제 작업장에 대해서 CRP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인풋 아웃풋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을 짜고 나서 생산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납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면 되죠. 뭐 대량 생산은 이제 500개 만들어야 된다. 이번 주에는 2,500개를 만들어서 매일 500개씩 만들어야 된다. 그럼 매일 500개씩 만들면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맞춤 전략에서는 오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한다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빨리 만들고 수요는 조금은 천천히 만들어서 수요를 잘 처리하게 되면 그 계획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납기를 지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이제 능력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 계획을 짜는 쪽은 아무래도 계획 생산 쪽이겠죠. 능력 계획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때 매일 가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자가 많으니까. 작업자가 많은데 그 모든 작업장마다 매일매일 가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눈에 딱 캐치할 수 있게 작업장이 우리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1번부터 뭐 지금 이제 4개 작업장은 제대로 돌고 있는데 하나만 능력 계획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한눈에 딱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인풋 아웃풋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통제 기법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 처리. 긴급 처리인데, 긴급 처리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불러요. expedite라고 부릅니다. 긴급 처리인데, 긴급 처리는 작품종 생산 중에서 잡시합이나 배치에서 나타납니다. 대량 생산은 일반적으로 예측 생산이기 때문에 예측 정보를 가지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주문은 만든 물건이 중앙 공급지에 들어가고 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때 그때 이제 급하게 들어온 것들이 있지만 생산 중에는 그렇게 긴급 고객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긴급 처리라는 게 없습니다. 생산 쪽에서는 물론 이렇게 되면 긴급 처리할 수 있겠죠. 뭐 원래 오늘 500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뭐 불량 나고 설비가 퍼져서 계속 작업 밀렸다 그러면 긴급 처리라는 걸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산을 못해서 그런 긴급 처리가 생기는 거지 주문 자체가 들어와서 긴급 처리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량 생산인데 긴급 처리 고객 주문을 공개 직접 받는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지 진짜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제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생산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주문이 급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긴급 처리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긴급 처리를 할 때 오버타임이나 그다음에 외주를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기법을 마련해서 좀 비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긴급하게 되면 우선은 작업의 우선순위를 좀 높게 줍니다. 그래서 각 작업장마다
요 작업은 좀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1번씩 제일 먼저 해라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도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러면 뭐 작업을 지금 기계를 하나 더 불러다가 아니면 두 대를 더 불러다가 쪼개서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작업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가능한 오버타임이나 외주를 쓰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죠. 기법들 두 가지 정도 배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인데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돼서는 주문 생산이죠. 왜냐면 작업장에 여러 종류의 작업이 들어왔으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는 2대고 들어온 작업은 8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4개 쪼개서 해야 되는데 기계 2대고 8개 작업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작업장에서 몇 개를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4개를 처리해야 된다. 각 작업 기계들이 그러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순서 어떻게 정하느냐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 작업대나 작업장에서 여러 작업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 주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은 먼저 요청된 거 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획에서 먼저 지금 오더 릴리즈가 떨어진 걸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먼저 들어서 먼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자연스러운 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먼저 갔다 그러면 번호표 먼저 뽑아서 기다렸다가 내 순서에 되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전광판에 뜨잖아요. 뜨면 이렇게 배정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납기라는 게 있어요. 납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문 생산이든 뭐 대량 생산이든 간에 계획을 만족시키는 게 이 생산 통제 활동의 목표인데 계획에서는 얘를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러는 게 납기를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할 때는 이제 납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납기를 지키면서 이제 가려면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것이냐 그리고 납기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작업을 할 때 리드 타임 그러니까 그 납기가 언제까지인데 작업을 할 때 이틀 걸린다 하루 걸린다 리드 타임까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현실적으로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선순위 결정은 가장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있죠. 먼저 들어온 작업을 먼저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게 같이 겹치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쓰는 건 이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뭐 납기 기준을 한다든가 납기에다 리드 타임까지 고려해서 한다든가 정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작업장에서든지 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우선순위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네 회사에 맞는 가능한 이런 방법을 썼더니 납기를 거의 대부분 다 지키고 지금 계획에서 원하는 대로 날짜를 못 지키는 작업은 거의 안 나오더라. 그걸 찾아서 쓰게 돼 있어요. 작업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보통 이제 작업장에 들어오면 되게 모든 작업이 1시간씩 걸린다. 거의 작업이 하는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납기 기준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작업이 들어오면 30분 걸린 작업도 있고 3시간 걸린 작업도 있고 들쑥날쑥하다 시간이 그러면 이제 리드 타임까지 고려해서 작업의 우선순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법을 쓰든 간에 동점이 나와요. 동점이 나오면 또 동점을 깨기 위한 또 기법을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래도 동점이 깨지지 않으면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작업장에서 하루에 몇 종류의 작업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계 2대가 있고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작업은 한 20가지 정도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이 룰을 한 3개 정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 룰을 가지고 먼저 쓰고 동점이 나면 두 번째 룰을 가지고 다시 동점을 가리고 순위를 매겨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순위가 안 가려지면 세 번째 룰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쓰죠. 근데 우선순위 결정은 주문 생산 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어차피 뭐 특정 세팅을 해서 쫙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기법들은 이제 통상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는 기법인데 어떤 기법은 대량 생산에 유용한 기법이 있고 어떤 기법은 다품종 생산에 유용한 기법이 있고 또 어떤 건 다품종 생산 중에서 뭐 프로젝트 생산에서 유용한 기법이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일정 수립입니다. 스케줄링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대량 생산하느냐, 주문 생산하느냐, 주문 생산 중에서 프로젝트 생산에 따라서 스케줄이 의미하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선은 대량 생산에서는 스케줄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묻는 말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다음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드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시간이 다 지금 택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 나올 때 뭐 걸리는 시간 자체가 1분씩 하나 나온다든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몇 개를 만드는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줄에서 묻는 말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량 생산에서는 이거하고 이거는 왓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량 생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묻는 거죠.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작업장에서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5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 500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 500개를 풀가동시키느냐, 아니면 잔업을 써서 600개를 만드는 거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500개라면 600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잔업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400개를 만드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에서는 요거를 묻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이제 지금 이렇게 물을 때 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되게 처리량이고 그 처리량 기준으로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량 기준으로 이제 일정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이트라는 거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좀 더 긴 단어인데 처리량이라는 뜻인데 그 처리량의 단어 중에서 지금 말이 기니까 여기 이제 단어 요 단어를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어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나올 때도 처리량으로 나오고요. 어차피 작업장에서 만드는 게 딱 뻔하니까. 그 다음에 그 생산 일정을 짤 때도 그 다음에 물을 때도 이제 이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산 계획이 요 아이템에 대해서 잡힌 게 2000개 잡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뭐 500개씩 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예방보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요일날 마무리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별로 일정이 나오는데 일정은 어떤 값으로 나오냐면 지금 처리량으로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문 생산인데 주문 생산 경우에는 뭘로 나오냐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 주문은 그러면 며칠 날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다다음 주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은 언제 하느냐? 그런 게 이제 모여서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별 일정을 정합니다. 작업별 일정. 이거 좀 디테일하죠. 왜냐면 만드는 게 많으니까. 주문을 여러 개를 받으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이제 작업들마다 더 작업장 거치는 것도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 정해놔야 그 다음에 작업장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래서 지금 100번 작업장은 다음 주에 요 정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이걸 먼저 해줘라. 그리고 월요일날 할 때 뭐 오전에 이걸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각 작업별로 일정을 정한 다음에 작업장별로 취합을 해서 그다음 작업장에 주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배정도 해줘야 돼요. 배정도. 작업에 대해서 일정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작업은 어느 작업대에서 할 것인지 배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기계가 2대면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 아무 기계나 들어가도 된다 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연식이 좀 틀려서 하나는 2005년도에 산 기계고 하나는 뭐 2015년도에 산 기계고 해서 연식이 좀 틀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신 기계가 좀 기능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작업을 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정 같은 것도 해줘야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정이 그 작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된다도 나와야 되지만 어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거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에서 이제 묻는 거는 뭐냐면 다음 달에는 어떤 작업이 같이 들어가느냐, 다다음 달에는 어떤 작업이 같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그 팀한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팀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준비시켜서 딱 자기 순서가 되면 딱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그렇게 일정 자체가 나올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별로 보면 어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기법이 배우신 게 뭐냐면, 간차트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기법을 배웠습니다. 네트워크 기법은 퍼트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CPM이 있었습니다. 기법이 이제 간차트는 작성하기도 편하고 한눈에 딱 보기도 좋고 하는데 너무 큰 프로젝트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선행관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작업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한 3,500개 들어간다, 6,0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간차트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선행 작업 관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작업 자체가 너무 많으면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래서 3년 동안 진행하고 정말 큰 프로젝트다, 그러면 네트워크 기법을 쓰죠. 네트워크 기법은 다시 퍼트하고 CPM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퍼트고, CPM은 비용 분석을 통해서 리드타임이 이 정도 걸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거고요. 퍼트는 리드타임 이 정도 주면 성공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퍼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기법은 이미 이제 앞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산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생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생산과 관련돼서 이 테크닉, 이 스케줄링 방법을 꼭 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앞에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요 영상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처리량 기준 생산 일정이 어떻게 짜지고, 그 다음에 작업별 일정 계획이 어떻게 짜지고,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처리량이 지금 무슨 라인에 대해서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게 세팅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처리량을 주기 전에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 그래서 그 정도 처리량이 나오면 뭐 풀 가동하는 거다. 또 그 정도 처리량이 나오면 시간이 약간 남기 때문에 뭐 부가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아니면 잔업을 잡아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리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별 생산 일정은 뭐 주문 받은 다음에 그 작업별 생산 일정이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절차를 이제 한 예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고요. 우선 첫 번째가 대량 생산에서 하는 처리량 기준의 일정 수립은 우선은 특징을 잠깐 보시면, 특징을 한번 보시면 대량 생산 방식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일단이나 또는 이제 주단위 수요 정보 보고, 그 다음에 재고 정보 보고, 그 다음에 관련 비용 봐서, 그래서 이제 생산 일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정보죠, 수요 정보를 보고. 근데 이제 수요가 이 아이템이 한 3개월 정도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해당 품목을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만든다. 근데 뭐 마지막에 뭐 포장 단위 같은 거 좀 바뀌거나 약간 구성하는 게 바뀌더라도 결국은 이 라인에서는 이 제품이 이제 한 3년 동안 쭉 나온다. 아니면 10년 동안 쫙 나온다 하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대개 3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요를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제 10년 넘으면 길다. 그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 계획을 봐야겠죠. 사업 계획 쪽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 같은 걸 하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하든 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느 정도 수요를 가져갈 거냐. 그래서 지금 매년 한 10만 개씩은 팔 거다. 지금은 당장 나가면은 한 7만 개, 뭐 6만 개 정도 나가는데 결국 목표는 10만 개 정도 해줘야 얘가 투자 대비 이제 회수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10만 개를 잡으면 그럼 그걸 가지고 생산 라인에서 그러면 10만 개 정도 만들려고 하면 생산 라인은 최소한 1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게 캐파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라인 세팅을 해주죠. 라인 세팅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작업장을 딱 만들어줍니다. 10만 개는 보통 한 달에 10,0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0,000개 정도를 만들려면 하루에 한 500개씩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0개씩 20일 그러면 10,000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0만 개.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은 그 제품을 만들 때 기계들이 쫙 사용되는데 기계들이 이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되는데
영업계획이 결국은 이제 매년 한 10만 개 정도씩은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딱 잡혀 있으니까 하루에 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캐파로 세팅해주자. 그리고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는데 초기에는 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그 영업이 이제 많이 안 들어오니까 한 1년차, 2년차에는 500개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500개랑 비슷해지죠. 그리고 500개보다 더 많을 때 비수기 성수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개보다 많을 때는 뭐 자노버 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일정 수립할 때 최대한 기준의 회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올 때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처리량 기준과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가 처리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택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공정이 이렇게 돼서 1번 작업장 있고 2번 작업장 있고 3번 작업장 있고 그래서 공정이 쭉 해서 여기 10번 작업장 있잖아요. 10번 작업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만드냐면 이제 A를 만들어요. 이렇게 A를 만든다. 근데 이제 A를 만들긴 하는데 A가 다 똑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생산계획 측면에서 이제 색깔만 달라도 비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A1, A2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작업장 입장에서는 뭘 만들든 간에 결국 A죠. A인데 처리 시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여기 라인에 투입돼서 처음에 이제 공급자가 어떤 재료 형태로 투입하든가 공급자가 모듈로 가져올 수도 있죠. 투입을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이제 작업이 10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요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을 처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입돼서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리느냐 그러면 공장 들어가서 나중에 자동차가 다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6시간 걸린다. 아니면 뭐 40시간 걸린다. 아니면은 뭐 24시간 걸린다. 굉장히 빨리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량으로,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제 중형차, 뭐 준중형, 뭐 이렇게 돼서 대중적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뭐 한 24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가의 차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래서 차가 한 대에 뭐 2억 정도 한다든가 3억 정도 한다든가 이런 차들 아니면 뭐 1억대 중반 정도 차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차들이 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차들도 이 시간은 이제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나타를 만든다. 그럼 소나타 같은 경우는 보통 24시간이면 만들거든요. 안에 이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게 처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루풋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스루풋 타임. 택타임은 뭐냐면, 근데 이제 하나만 만든다고 하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자재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재료는 하나가 끝나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투입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만들어서 2번 넘기면 또 다시 또 1번 쪽에 재료가 또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료가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하나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 걸리냐면 이게 20시간짜리면 20시간 걸리지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A가 나오고 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간격이 이게 요 시간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같은 것만 계속 만들 때면 이제 A가 딱 나오고 좀 이따 A가 딱 나오고 또 A가 딱 나오고 요 시간이 이거를 택타임이라고 합니다. 택타임. 독일식 발음을 하면 테크타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냥 영어로는 또 이렇게 씁니다. 택타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완제품이 대량 생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니까 제품이 지금 연속적으로 몇 분 만에 하나씩 나오느냐. 근데 보통 대량 생산은 이게 60초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나올 때 한 40초마다 나온다 라든가 아니면 뭐 50초마다 나온다 라든가 요 나오는 시간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택타임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두 개의 시간을 그냥 공통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이클 타임. 근데 이제 사이클 타임 그러면 그게 처리 시간을 의미하는지 택타임을 의미하는지 애매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부르죠. 그래가지고 처리 시간 얼마 들었냐 그래서 처음에 재료가 투입돼서 완성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40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다. 40시간 정도 거는구나. 그 다음에 그 택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제품이 이게 이 기계들이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초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다. 아니면 30초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클 타임에는 정의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처리량 기준 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처리량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리량 결정과 관련돼서는 라인 밸런싱이라는 걸 써요. 처리량 결정할 때 라인 밸런싱.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져서 라인을 세팅하는데 제품을 몇 년 동안 생산할 거냐. 그래서 여기 한번 세팅되면 이게 5세대 모델인데 5세대 모델은 앞으로 3년간 이 5세대 모델을 지금 생산할 거다. 그리고 평균 수요는 얼마 정도 받느냐라든가 수요를 얼마 정도 생각해내냐. 그래서 지금 연 10만 대 정도는 여기서 해줘야, 그래야 이 투자한 거를 어느 기간에 회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에서는 지금 월 1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게, 수요를 지금 이제 갈 수 있게 영업에서 이제 계획을 짜놨다. 그래서 월 10만 대 정도 나와야 된다. 연 10만 대. 월 10만 대가 아니라,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보통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한 500대 정도. 500대면은 택타임이 얼마 나오냐면 한 36초 정도 나오거든요. 36초나 그 다음에 한 35초 하나씩 나오면, 그러면 하루에 50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맞게 라인을 딱 세팅해서 지금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라인 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밸런싱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우선은 그 라인에 처리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량에 맞춰서 가든가, 일이 없으면 더 적게 가든가, 아니면 일이 많으면 스케줄 잡아서, 많으면 잔업을 잡아주든가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인 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인 밸런싱은, 우선은 라인 밸런싱을 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수요입니다. 시장 수요. 시장 수요에 맞게 그 작업장의 처리 능력을 가능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처리 능력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은 이제 라인 밸런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처음에 라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만드는 라인이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나온다. A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지금 이제 A에 대해서 먼저 뭘 확인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라인을 지금 세팅하기 전에 경영진에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느냐. 그래서 뭘 찾는 거냐면, 경영진에서는 이제 당연히 마켓 디맨드를 받겠죠. 그래서 경쟁사가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격을 가져갈 거고,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올 거다. 그래서 마켓 디맨드가 나오면, 지금 마켓 디맨드에 맞춰서 뭐가 나온 거냐면, 연간 수요가 나오겠죠. 연간 수요량이. 연간 수요량이 나오면,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총 생산량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 연간 수요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를 지금 이제 맞추려면 시장 수요를 보고 이제 연간 수요를 보고 그 다음에 총 처리량이 나오면 생산에서는 이 정도 만들면 되겠다. 그게 그러면 그 1년 동안 총 처리량이 나온다든가 뭐 3년간 총 처리량이 나오면 그러면 그거를 작업일수로 나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일수 중에서 또 작업시간 나누면 하나 만들 때 택타임이 얼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택타임이 딱 나오죠. 택타임이 얼마 나냐면 60초다. 그러면 이 라인을 60초 안에서 물건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60초 안에서 나올 수 있게, 60초보다 더 지금 이제 짧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60초 안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쪽에 만들려고 하는 게 A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려고 한다. A는 사실 종류가 뭐 한 30가지 되는데 색깔만 다른 거다. 그리고 A를 만들 때는 기계가 7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들 표시했죠. M1부터 여기 이제 기계들을 표시했죠. M2, M3 뭐 이렇게 이제 기계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M1에서 10초 걸리고, 그 다음에 뭐 30초, 45초, 15초, 10초, 15초, 20초.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만들면 A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맞는 기계들을 이제 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거는 60초 안에만 만들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60초 안에 만들면 총 생산량이 나오고, 총 생산량이 어디에 맞게 나오는 거냐면, 연간 수요량에 맞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60초마다 만드는데, 여기를 그냥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45초짜리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45초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건은 지금 45초 그 시간 간격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떤 애는 10초 걸리고 어떤 15초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어차피 60초 안에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60초에 맞게 기계를 구성해줘. 그래서, 요거는 같이 묶어서 하자. 묶을 때 이제 앞뒤 관계를 또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를 묶고, 이쪽을 웍센터 1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개 묶고 나서 걸리는 시간 얼마냐? 그러면 여기 40초. 그 다음에 60초 안에서만 묶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묶자. 이렇게 묶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웍센터 200번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60초. 60초 딱 맞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묶자. 여기를 묶자. 그래서 작업장을 굳이 7개씩 이렇게 기계가 7대라고 해서 7개 만들지 말고 3개로 하자. 3개로 웍센터 300이라고 하고, 여긴 다 더하게 되면 얼마냐? 45초 걸리죠. 45초. 그래서 우선은 특정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기계를 쭉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수에 맞게 생산 능력을 세팅해주는 과정이 라인 밸런싱이었습니다. 라인 밸런싱. 그러니까 라인 밸런싱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뭐겠어요? 사업계획에서 시장 수요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어느 정도 팔 거라고 이제 지금 잡고 있느냐, 거기에 맞게 세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물건이 하루에 뭐 몇 개 나올 수 있게 세팅했다. 보통 이제 1분이잖아요. 60초니까. 그래서 하루에 보통 8시간을 일하면 60을 하게 되면 그러면 480 정도, 480분이 된단 말이에요. 480분. 480분인데 거기다가 유틸라이제이션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피션시를 곱하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라인의 캐파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다가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 곱했더니 뭐 얼마 나왔냐면 이게 350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작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 만들 때 지금 350분이면 하나 만들 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1분 걸리니까 60초니까 350개 나올 수 있다. 350개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지금 일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적게 줄 때는 뭐 예방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하고 더 줄 때는 잔업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제품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하나 나올 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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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이 작업장에서 원하는 게 이 작업장에 지금 이제 최대 풀 캐파로 돌렸을 때 원하는 정도와 지금 작업이 일정이 잡혔다 그러면 항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땅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인의 능력을 딱 잡아주는, 시장 수에 맞게 라인의 능력을 잡아주는 게 라인 밸런싱이고, 라인의 능력이 이렇게 나오면 그 능력에 맞춰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재가 준비돼서 이제 쭉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인 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밸런싱은 여기는 그림 자체가 되게 단순해가지고 라인 밸런싱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데, 그 따지는 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라인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따지고 나면 버틀렉이 누가 되는 거냐면 200번 작업장이 버틀렉이거든요. 60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업장은 아무리 빨리 돌아도 60초보다 빨리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라인은 3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됐는데 3개의 작업장이 최대 빨리 하게 되면 60초 정도 걸린다. 그런데 실제 100번, 200번, 300번이 다 60초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100번은 40초 정도 일을 하고 200번이 60초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 300번이 45초 정도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라인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보통 이제 라인 밸런싱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어차피 라인 밸런싱을 하게 되면 연간 수요든 어떤 시장 수요에 맞게 물건이 나오게 세팅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라인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잘 나오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다 그냥 일자잖아요. 일자니까 라인 유틸라이제이션을 이 작업장을 라인 밸런싱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고요. 그 한 경우니까 뭐 라인 유틸라이제이션을 뭐 그냥 결과적인 값으로 보는데 이게 작업이 이제 뭐 한쪽에서 이거 만들고 저쪽에서 이거 만들어서 같이 뭉쳐서 다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라인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와요. 그럼 서너 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이 라인 밸런싱 하면 결국은 택타임은 다 지금 뭐 60초 안에 끊어라면 다 60초 안에 끊거든요. 근데 대안이 만약에 한 3-4가지 있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거냐? 그럴 때 라인 유틸라이제이션을 계산해서 가장 유틸라이제이션 값이 좋은
그런 대안으로 라인을 세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여기 유틸라이제이션이 계산이 되죠. 유틸라이제이션은 80.6%, 80.6%. 아까 그 시계에 의해서 넣으시면 뭐 80.56 이렇게 나오거든요. 80.6%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버틀렉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제 200번 작업장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라인 밸런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작업자를 여기서 투입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작업자 여기 2명이 있으면 된다.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작업자 여기 3명 정도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작업자 한 4명 정도 있으면 된다. 4명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라인 밸런싱이 끝난 다음에 대량 생산에서는 그 라인 밸런싱이 마치고 나서 그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여기서 하는 작업들은 기계들이 대부분 다 작업을 하고 사람은 거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들어주는 작업에 대해서 몇 명이 적당하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주죠. 일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라인 밸런싱을 할 때 일자를 쓰는데, 일자를 쓰는 것보다는 주로 제가 이제 일본의 작업장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 있는 작업장들 보면 일자는 거의 안 써요. 이렇게 라인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쭉 꺾어서 여기에 이제 기계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일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일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면은 라인 자체가 저쪽에서 지금 자재가 이렇게 투입돼서 여기서 투입돼서 이제 투입될 거 아니에요. 투입돼서 자재가 이렇게 흐르고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제 모여서 하고, 특히 일본의 작업장은 사람들이 거의 옹기종기 모여서 일을 해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지금 거들어줄 수 있죠.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교육 같은 걸 시키고, 그리고 작업자들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냐면 작업자들이 그 라인에서 이제 제품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뭐 추가적인 작업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라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라인을 세팅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는 다 공장 설계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죠. 도와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서로 간에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들어간 그런 이제 공장 설계가 이루어지게, 라인 설정이 일어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라인 밸런싱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작업장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세팅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매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몇 명이라는 게 맞느냐 그러면 한 명은 너무 좀 약간 힘들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은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1명을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뭐 여기서 몇 명이라는 게 좋냐면 3명이 일하면 좀 너무 힘들고 그러면 4명 일하면 좀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3명 쓰거든요. 사람을 많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냐면 사장님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의 뜻을 또 따르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사장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이제 사람을 쓰는 걸 싫어하겠지. 아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영진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니 그러면 한 명을 그럼 그 월급 약간 더 준다고 해. 그래서 한 명을 써. 그다음에 뭐 4명이 약간 여유 있다 그러면 3명이 해. 3명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월급 약간 반영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사실 월급을 더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게 일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2명 일해야 되거든요. 100번 작업장. 1명 일한단 말이에요. 1명이. 1명이 딱 일하니까 거의 뭐 1명이 일할 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오전에 작업을 기계가 쓰는 바람에 작업을 많이 못했다. 다른 뭐 라인에서 기계 쓰던 뭐 작업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오후에는 뭐 화장실도 못 가죠. 근데 정말 너무 힘들게 일을 하죠. 그게. 그래가지고. 좀 현장 가서 보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뭐 현장에서 그런 어떤 좀 불합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사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영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은, 여기는 사람 하면 더 둬야 된다. 사람 하면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한 명 더 두고 생산성을 좀 올리자.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를 이제 보는 관점이 고정비를 보지 말고 제품에 들어간 변동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인건비를 올리면 하다. 그래서 변동비가 약간 오르더라도 그래도 생산성이 올라서 더 많이 만들면 지금 이제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업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350대를 만들 수 있는데,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피션시를 개선시켜서 하루 일하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개선시켜서 이거를 한 360대 정도 만든 걸로 하자. 그러면 사실 10개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10대면은 3천만 원짜리가 10대가 더 나오면 3억이 더 나오는 거예요. 3억이. 그러면 한 달이면은 60억이에요. 20일 작업을 한다고 해서. 1년이면 600억이에요. 그 영업이익이 만약에 10% 난다 그러면 60억의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거보다 회사에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영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줄이고 이 생산성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와, 이 대단하다 진짜. 도대체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 그런데 항상 위기야 회사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적게 쓰면 이 부분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효율이나 유틸라이제이션은, 뭐 효율은 기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 효율은 이용률이죠. 이용률. 유틸라이제이션. 이용률은 기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 효율은, 이피션시는 사람의 어떤 작업 능력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기계를 잘 쓰려면 사람이 기계를 계속 닦아줘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쓰는 사람이 계속 이게 지금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이 뭔 여유가 있어서 기계까지 보면서 기계가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 한번 보조를 좀 추가로 더 받아야 된다. 라든가 닦아주고 이럴 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EPS가 좋으려면 협업 구조를 가져야 된다. 협업 구조를. 그래야 작업장에서 품질 문제가 좀 덜 생기고, 그 다음에 작업이 좀 유연성도 생기고 한단 말이지. EPS가 좋으려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 같은 거 이제 시키는데, 사람 자체를 적게 쓰려고 하는 사장님이 그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쓰겠어요? 되게 사장님들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단 말이야. 저 사람들 여기 일하다가 월급이 다른 데서 한 2만 원만 더 준다고 해도 얼른 자리를 옮긴다고.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2만 원만 줘도 딴 데로 옮길 정도로 여기는 진짜 정이 없다는 거야. 한 달에 2만 원 줘도 옮긴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다니까. 그게. 제가 들은 회사가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그 담당자가, 현장의 담당자.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없대.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만 더 월급 더 올려준다면 그냥 바로 옮긴다는 거야.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 정도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거는. 대개는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본인이 원했던 일이다 이래서 옮기게 해야지, 돈 5만 원에 옮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 작업장은 여기서 일하는 거를 이게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하더라고. 아니, 왜요? 뭐 그러더라고. 그게 현장이 그렇게 안 좋은 거죠. 그게 안 좋으니까 몇만 원만 더 준다도 얼른 옮기는 거죠. 만약에 현장이 정말 대우를 제대로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말하면 뭐 작업복이라도 자주 빨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좀 작업할 때 좀 힘든 걸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올해만 이렇게 이런데 내년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누가 그걸 몇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옮기겠습니까? 몇백만 원을 옮길 수 있겠지. 그게. 근데 몇만 원 더 준다고 옮긴다고 막 불만을 하는 거여서, 그만큼 당신네들이 심하게 하는 거다, 당신네들이. 그 얘기를 뭐 듣겠어요? 보통 잘못을 왜 하는 거냐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잘못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혼자 일하니까 너무 한 명 두자 했더니, 그때 그 임원이 상무였는데, 상무이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진짜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그래서 진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혼자 일하는 작업자한테 물어봤어. 혼자 일하는데, 2대 가지고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게 힘드냐? 힘들면 만약에 한 명 더 써주겠다. 상무가 물어본 거야. 그럼 작업자가 정말 힘듭니다. 한 명 더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참. 제가, 그래서 정말 되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경험이죠. 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야, 원래,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에, 이제,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돈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제 비용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에 사람들을 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는 직원들 중에서 사람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직원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그 직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얘기가 길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 라인 밸런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라인 밸런싱이 나오면, 캐파가 딱 나와요. 아까 이제 여기 라인 밸런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이게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들이 이제 비슷해요. 아까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건 45초 걸리고 10초 걸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40초, 그 다음에 60초, 45초 했는데, 저는 이제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거의 이렇게 나중에 세팅하게 되면 작업장별로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틀리가 하나 딱 뜨죠. 그러면 이제 그 버틀리 관리를 해주는 거지. 사람 투입해서. 이렇게 해서 라인 밸런싱을 해서 처리량이 나온다. 그 처리량에 맞춰서 일을 준다. 더 주게 되면 잔업시켜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할 때 뭐가 있는 거냐면, 믹스드 모델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홀류 생산 일정이 있습니다. 홀류 생산 일정. 작업장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홀류 생산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라인이 깔렸어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있고, 그 다음에 뭐 2단계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있고, 그 다음에 4단계 있고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들 때 A1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A2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A3를 만들기도 하는데, 작업장에서 이제 A1에서, A2에서 A1을 넘어가거나, A1에서 A3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A3에서 A2 넘어갈 때, 비용이 이제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작업 준비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이 작업장이 대량 생산이라도 여러 종류를 만들면 유익한데, 근데 문제는 여러 종류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모델을 바꾸려면, 그래서 오늘까지만 빨간색 만들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파란색 만듭니다. 그러면 파란색에 맞춰서 막 준비하는 게 다 지금 모든 작업장에 다 진행된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대량 생산이라도 종류가 많으면 좋은데, 근데 종류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작업 변경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드니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작업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막 내요. 막 내서 다음 같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선은 A1을 만들든 A2를 만들든 A3를 만들든 간에 작업 방식을 동일하게 하고 사용하는 부품도 색깔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이 하게 그렇게 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 표준화예요. 표준화는 이제 공정 표준화도 있고 부품 표준화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요. 표준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키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1번하고 2번하고는 뭐 지금 1번, 2번, 3번은 실제로는 A1을 만들든 A2를 만들든 A3를 만들든 간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된다. 그래?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되면 작업 변경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작업하는 방식을 똑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A1, A2, A3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 모듈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면 이제 알맹이하고 겉에 패키징 같은 걸 해서 실제 다루는 건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 걸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패키징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안에 알맹이 달라도. 그런 제품들이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용 PC들, 휴대폰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량이 다르다고 해서 모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양은 다 똑같은데 용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표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간소화. 간소화는 작업 절차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요런 물은 이제 소싱을 하고 이건 통합시키고 이게 기계들이 좋아지면 기계 안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예전엔 2가지 작업이 이 기계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좋은 기계에서는 3가지 작업이 여기 이루어지게. 그래서 작업하는 것 자체도 되게 짧아지고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모듈로 하게 되면 생산하는 방식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래서 이런 간소화가 정말 잘 돼 있는,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라인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듈화. 모듈화 되면 이제 부분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붙이기만 하자. 우리 라인에서 붙이기만 하자. 그러면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장 같은 거는 좀 자동화, 투자 같은 걸 좀 해줘요. 오토메이션, 투자, 오토메이션. 이렇게 자동화 같은 걸 해줍니다. 이런 활동들을 70년대 이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량 생산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그 전에 뭐 전쟁도 있었고, 복구 기간도 있었고, 산업이 이제 사실은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이제 큰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원래 대량 생산했던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 나오는데,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지, 걔네가. 그런데 나머지는 뭐 이제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지, 막 경쟁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70년대가 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세계 여러 군데서 같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는 체계. 그게 70년대에 걸쳐서 80년대 강해지고, 그다음에 90년대 훨씬 더 강해지고, 90년대 일반화되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일반화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어떤 시장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은 같은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가능한 안에 비용을 좀 줄여서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을 줄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데 대량 생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 한 모델보다는 여러 모델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러냐. 근데 여러 모델을 만들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작업 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작업 변경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한두 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지금 기술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표준화시키고, 간소화시키고, 모듈화. 그러니까 부분별로 이제 소싱을 해서 그냥 부분이 들어와서 붙이는 걸로. 간단하게. 모듈화 되면 자동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A2에서 A1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A1에서 A3로 가거나, 그 다음에 A3에서 A2로 가더라도 이 작업장에서는 작업 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지금 만드는 건 이제 지금 이 라벨을 보니까 A2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라벨을 통해서 아는 거지, A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금 작업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세팅을 다시 하거나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바꿔주든가. 그러면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A1 만들다가 A2 만들다가 그 다음에 A3 만들다가 또 A1 만들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지금 하루 안에서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를 홀류 생산이라고 합니다. 홀류 생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홀류 모델에 대해서 일정을 만들 때는 원칙이 뭐냐면 라인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매일매일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다 나오게. 물론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만들거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자동차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게 지금 쓰이면 좋죠. 그래서 라인에서 매일매일 모델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생산할 수 있게 이제 역량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전 기간에 물건이 팔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라인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라인 캐파는 라인 밸런싱을 해서 이 라인 캐파에서는 하루에 뭐 350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350대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A1하고 지난주에 팔린 거 보니까 A2하고 그 다음에 A3하고 물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4대 2대 1로 나갔다. 그러면 그럼 이번 주에는 A1을 좀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는 어떤 게 많이 나왔어요? A1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A1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A1하고 A2의 비율은 2대1로 하고 이거는 이거 2대1로 하고
왜냐면 이제 4, 2,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A1하고, 그 다음에 A3는 비율을 얼마를 하는 거냐면 4대 1로 하고. 그래서 요 지금 스케줄을 이제 정할 때 이 믹스를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이 비율을 정해요. 정한 다음에 지난주에 물건 나간 걸 보고, 지난주에 나간 수요를 보고, 그 다음에 라인에다가 이제 요 비율에 맞춰서, 그 수요 비율에 맞춰서 일정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일정을 정해주는 거냐면, 작업장에서 내일 생산할 때는 다음 같은 비율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A1하고 A2가 2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 A1 2개 만들고, A1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A2 A2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A1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A2 하나 만들고 2대1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면서 뭐가 나왔어요? A1이 이제 4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A3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요 비율 정한 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1 만들고 그리고 이제 A2 만들고 그리고 다시 A1 만들고 A2 만들고 그러니까 A1 2개, A2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들면서 한 사이클 끝나고 나서 다시 A1이 4개 됐잖아요. 그러면 A3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일정을 짜줘요.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하루에 이제 몇 개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350개. 그러면 결국 라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 모델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모든 모델이 다 나오는데 수요에 맞춰서 그 시장에서 나가는 수요에 맞춰서 물건이 나가는 겁니다. 물건이 나가게. 이렇게 이제 일정을 짜준 다음에 작업장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일정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홀류 생산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A1 2개 빼고 그다음 A2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제 일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재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죠. 그 지금 사용하는 거기에 맞게 자재가 딱 준비가 되죠. 자재는 어떻게 됐냐면 생긴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뭐 지금 이제 A1은 라벨이 빨간색이 붙어 있고 A2는 뭐 파란색이 붙어 있고 그런 것만 틀린 거예요. 딱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작업장은 자동화가 좀 돼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얹혀지고 이 일정에 맞춰서 작업자들한테도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쭉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게 이렇게 가는 게 홀류 모델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이 홀류 모델 생산에서 짠 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량 생산에서는 모델이 뭐 주문 생산처럼 몇만 가지를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문 생산보다는 훨씬 적지만 모델이 만약에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150가지 모델이다. 그러면 150가지 모델이 그냥 작업 준비 없이 매일매일 그 시장 수에 맞춰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델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유연성이 생겨서 뭘 적게 가지고 가는 거냐면 재고를 인벤토리를 적게 가지고 가겠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생산했냐? 그전에 이렇게 생산하죠. 그냥 A1 쫙 만들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A1의 라 사이즈를 정해요. A1 라 사이즈, A2, A3 라 사이즈 정한 다음에 A1의 라 사이즈가 얼마냐? 그래서 500이고, A2는 600, A3는 400. 그러면 이제 우선 먼저 A1을 걸어서 쫙 만들어. 500개 쫙 만들어서 넣어. 그 다음에 A2하고 A3를 확인해요. 확인해서 물건이 좀 없는 거를 그 다음에 A3가 없다 그러면 A3 또 쫙 만들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A1하고 그 다음에 A2 확인해서 없는 걸 또 이제 쫙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같은 날에는 그 모든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모델을 쫙 만드는 거죠. 계속 쫙 만들어서 쌓아놓고 다음 모델 바꾸기 전에 좀 재고가 없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3일 동안 쫙 만들고 뭐 이틀 동안 쫙 만들고 라사이즈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 수에 맞춰서 이렇게 제조 기술 같은 거 쓰게 되면 이런 기술 쓰게 되면 그러면 생산할 때 섞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재고를 적게 갖죠. 유연성이 생기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비용이 주니까. 대신 이제 비용이 주려면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해줘야 되죠. 이런 노력, 이런 표준화라든가 간소화라든가 모듈화 이런 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조 능력 설계라고 합니다. 제조 능력 설계.
또는 뭐 여기 manufacturability, engineering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조를 좀 편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설계 방법.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선호되는 게 이제 뭐냐면 표준화 이런 건 표준화. 표준화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표준화는 보통 이제 4가지 표준화가 있거든요. 부품 표준화, 그다음에 공정 표준화, 장비 표준화, 시설 표준화. 그런데 이런 대량 생산 체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화는 4가지 중에서 부품 표준화, 그리고 공정 표준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에서 나가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는 공정 표준화가 돼 있죠. 재료들은 약간 달라도 공정 표준화가 돼 있어서 햄버거를 만들 때 이게 모듈이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막 들거나 준비를 많이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화, 그 다음에 이제 간소화, 작업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좋은 기술입니다. 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면 고장도 잘 안 나고 만들기도 편하고 품질도 좋고 제품의 성능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건 성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화 쪽에서 또 간소화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게 모듈화예요. 모듈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 제품을 이 재료를 그냥 제품에 딱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겉에 싼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입할 거다 그러면 패키징을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알맹이만 다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듈화 시킨 거죠. 그래서 부분을 업체한테 다 만들어 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 붙이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는 이제 시설 투자죠.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홀류 생산 모델에 대한 생산 일정이 나오고 그 생산 일정은 이제 시장 수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믹스드 모델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우선은 이 스케줄링 방법은 믹스 모델 스케줄링 방법, 이 스케줄링 방법은 그날의 수요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장이 생산한 품목들이 여러 품목인데 그날의 수요 비율을 따라서 생산하는 것을 혼합 모델 생산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혼합 모델 생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본식 말로 하면 홀류 생산 이렇게 합니다. 홀류 생산. 여러 종류의 모델을 섞어서 생산한다. 홀류 생산하고 키워드는 이제 뭐냐면 이 홀류 생산할 때는 이제 공정이 홀류 생산할 수 있게 라인을 능력을 싹 세팅을 해놔야죠. 제조 능력 설계를 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섞을 거냐 이거는 매일매일의 수요 비율을 보면서 근데 매일매일 본다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어제 어떻게 나갔느냐 어제.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오늘 그 비율을 정해서 그래서 어제 A1, A2, A3 모델이 몇 대 나갔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비율을 이제 잡아서 그럼 A 2개 만들고 그다음에 A2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1 2개 만들고 A2 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A1 4개 만들 때 뭐 A3 지금 이제 몇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수요 비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혼합 모델에 대한 생산 일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가 되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믹스에 대한 유연성이 생기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공정에서 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믹스에 대한 유연성 생기는 거고 믹스에 대한 유연성이 생기면 회사는 뭘 줄일 수 있냐면 인벤토리를 줄여갈 수 있어요. 이 인벤토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생기면 그러면 뭐가 주냐면 재고를 적게 가져가요. 만약에 이런 유연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 화학공정 같은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화학공정에서는 어떻게 생산하냐면 매일매일 그 모델들을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랏 사이즈 정한 다음에 그 랏 사이즈가 이제 A1 만들 때, A2 만들 때, A3 만들 때 랏 사이즈가 정해지게 되면 리드타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1은 그러면 한번 작업 들어가면 며칠이냐? 그래서 한 3일 걸린다. A2는 이틀, A3는 4일 걸린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3일 동안 A1을 쫙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 그래서 A2하고 A3 중에 모자른 게 A3다. 그러면 또 4일 동안 A3 쫙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섞어 생산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를 대응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죠. 자, 그래서 홀류 모델에 대해서 혼합 모델 생산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철이란 기준, 대량 생산에 쓰는 지금 스케줄링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뭐냐면 동기화 생산입니다. 동기화 생산.